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사라집니다. 다 내년부터는.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도서 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 공제 한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대중교통 카드를 받음으로써 받은 소득 공제 내용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굳이 뭐 우리 무슨 지원금 해가지고 15만 원씩 막 주고 10만 원씩 주고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땐 가져가는 게 더 많은, 뺏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돈을 줬죠?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에서 네. 이 세법 개정안에 숨어 있는 부분까지 다뤄주네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는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세법 개정안입니다. 네. 내년도에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전반적으로 이미 다뤄서 정부가 안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부동산 대책처럼 됐어요. 네. 전 이것도가 정부가 프레임을 불리하게 가져갔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잘못 잡았죠. 잘못 잡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문제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였어요 일단. 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데 그거 발표한다. 8월에 세제 뭐 개편안 발표한다고 하면서 이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각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네. 너무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게 첫 번째로 안 좋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는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대중교통 소득공제 없애고 뭐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아왔던 것들까지 없앤 네. 거예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럼 지금 기업들이 네. 반도체 호황 때문에 지금 초과 세수가 넘쳐난다 그러고 부동산 세금까지 많이 더 거둘 텐데 네. 이런 걸 왜 줄이지?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도서, 책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추가 공제 한도를 다 줄이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제일 안 가.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국민 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세수가 넘쳐나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대안을 얘기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소득공제를 줄인다, 없앤다 하게 네. 되면은 소득세를 더 걷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정부의 방침은 국민 배당금은 뭐고 다 더 걷는 건 뭐냐는 얘기지. 완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소득 공제 저도 제일 처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일 많이 주목을 하니까 네. 봤었는데 나머지 조금 좀 짜잘짜잘한 걸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건 작은 게 아니야. 솔직히 아니에요. 되게 시민들은 이런 게 더 화가 나요. 솔직히 뭐 집 안 가진 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 오히려 아니 왜 이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 왜냐면 소득 공제나 이런 거 나중에 종합소득세 전부 다 정산할 때 이거 우리가 다 정산을 내거든. 1년 뒤인가 내니까. 와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말고도 정말 화가 나는 건 저도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지만은 이거 1.3%에서 1.2% 0.1%를 줄였어요. 그다음에 1,000만 원 공제를 500만 원까지 또 줄여놨어. 그러니까 공제를 더 많이 없앤 거예요. 이제까지 이거 세금을 더 내게 생겼어.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야. 아니 미취학 아동 학원비 세액 공제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건 어떻게 줄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국영수는 안 돼. 네. 근데 예체능은 돼.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들었을 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체능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은? 이게 우리가 이 저출산 시대에 네.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 아이들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은 구애받지 않고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 빠듯한 사람들은 네.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죠? 우리 그러니까 이민찬 위원장도 직접적으로 여기 적용을 받잖아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집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권한으로 네. 소위 말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공무원들이. 그래서 규제를 우리가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솔직히 그러니까요. 복잡해서 네, 이게 뭐야? 복잡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 결정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쪽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한 거고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제실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고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기재부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거치는 거가 얼마 안 간다고 봤을 수가 있어.
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봐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고 4,700조, 뭐 시총 세계 3위, 뭐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지금 재경부죠. 네. 재경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세제 개편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럼 우리가 국가 규모와 네. 재정 건전성에 비추어 볼 때 네. 지출을 무지하게 하나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이재용 위원장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다, 세제 계약이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매물출회라고 그래서 세금을 중과해서 그러니까 이걸 비거주 1주택도 다 내놔라 이런 식의 어떤 이번 세제 개편안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봤을 때 주택과 관련된 주거 세제를 보면 주택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일단은 요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뭐 세수는 늘어날지언정 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은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집값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갈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개편된 세제안에 의하면은 네.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못 팔게 못 되면은 팔죠.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가 굉장히 위기인데 네. 이거는 이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분간은 오히려 서민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숨어 있는 세제 개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럼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제 개편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앞으로 향후 5년 10년간 보면 네. 뭐 세수가 이게 줄어들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개편할 수 있을 때 했어야 네. 됐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그러면은 이런 네.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서 총의가 모여질 때 음. 정부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세제 개편안에 네. 철학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가는가? 아. 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이 국영수 이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해주나? 네. 우리는 왜 더 이상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할 때 그 수많은 수천만이 쓰는 이 대중교통을 공제를 해줄 수가 없나? 그럼 그것이 도대체 누굴 위하고 왜 이러는지에 대한 정부가 어차피 좌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 경제 철학과 이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는 저도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전 국민한테 다 징세를 해야 되겠다. 징세. 진짜 전 국민을 다 쥐어짜야 되겠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근데 세제 저는 개편을 보면은 네. 그러면 결국에 정부가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고 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안 했으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막 상상력을 돌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했듯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냐? 중산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중산층 그냥 말세 전략이야. 말살. 말살 전략이야. 말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중산층이 없는 거를 좋아할까? 왜 중산층이 사라지는 걸 좋아할까?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나름 이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그 당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민주당이 봤을 아닌가 때. 보지 그러면. 민주당이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이념이 저는 섞여 있다라는 아. 생각을 우리가 해요. 전당대회로 가는데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유시민 씨가 갑자기 또 에이. 떠오르네. 그분의 아. 말씀이. 그분을 뭐 유해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근데 전 어떤 면에서 유익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곱씹게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했는데 네, 처음에 네.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진짜 어물전에 썩은 데가 나려고 하는데 아하. 지금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 또 유연하다. 어떻게 보면 우파 정치인인 것 같다. 사법 리스크 빼면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조금씩 했었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평가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이 없어요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아니 대로.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세수가 돈이 부족하나 국가에?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냥 샅샅이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는 느낌은 아니 저도 뭐 자세하게 다 보진 않았는데 느낌은 야 이거 그냥 진짜 한번 다 쥐어 짜보자. 아니 IS 계좌 지금 그 규제한 거 지금 보세요. 맞아요. 그것도 그걸 얘기하려고 소급을 하는데 했어 또. 지금 한마디로 ISA 그거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 복리로서 네. 계속 돈을 불려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무제한. 네. 그다음에 1년에 2천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범위도 해외 다 네. 할 수 있었잖아요. IS 계좌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나눴어. 이혼이 금지됐어요. 2월 2천만 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계약 기간 5년. 네. 그다음에 새로 다른 IS 계좌로 가라 했는데 그 네. 계좌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환율 때문이 아니야? 또 환율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기승전 환율. 그럼 기승전 환율. 아니 이건 진짜 문제 있어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일반 진짜 젊은 아니 이거에 대한 피해자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그 얘기예요. 네, 2030 세대들이 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사다리로서 ISA를 통해서 복리로서 돈을 불려가는 느낌이었거든.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결국 서민들이 더 고통받는다.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또 한 번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번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ISA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문제도 그래요. 학원비 문제도 그래요. 결국 이런 서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다 없앤 거예요. 부동산은 더욱 심각해요. 말은 초고가 주택자들, 다주택자를 막 악마화해요. 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이제 비거주 1주택자까지도 악마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집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월세 매물은 어디서 나오죠? 네. 전월세 대책은 있나요? 아니 그게 없잖아요. 없어.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맞아요. 집 없는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결국에는 네. 그런 거예요. 네. 정부의 대책이 네. 부동산 대책이 네. 그러면서 또 공급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 그 매물 추리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2029년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는 그거예요. 장기적 안목, 음. 공급 정상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정권 내에서는 집값 급등을 어떻게 해서든 억누르겠다. 네. 2029년까지는 매물을 다 내놔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이 수치적으로 집값을 억제했다는 성과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더 왜곡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올랐냐고요. 더 오르죠. 훨씬 올랐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어느 정권의 1년보다 가장 급작스럽게 지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률은.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8% 포인트 올랐는데 네. 집값이 이번 정부 1년 차에 11% 포인트 11%.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네. 건데 저는 세금으로 절대로 집값 못 잡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예도 있거니와 네. 세금은요. 그 재정학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것이 제가 살짝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전가라는 게 있어요. 전가. 네.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진짜 세금을 내가 다 내는 거냐에 대한 연구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 사람이 내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세입자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효과까지 분석해서 한 거냐. 네. 그래서 아까 이재용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의 세제 관련한 철학이 있느냐 말씀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올린 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섞인 것 같다. 하나는 세제 개편에 있어서 과세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냐? 네. 아니면 진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냐? 둘 중에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뭐 공정 과세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정당화 공정. 뭔 소리야? 뭐 적정화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정상화, 그러면 이제 정상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둘 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되나요?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말 문제가 된 게 오늘 조선일보인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목동에 한 20억 정도 아파트가 올해 정부세가 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 한 20 몇만 원 되고 내후년에는 400 몇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 예를 들어서 1주택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불어나는 예를 들어 정부세가 있다고 하면 그걸 누구한테 전가를 하겠어요? 세입자한테 가는 거죠. 당연히 세입자한테 하죠. 자기가 미쳤다고 그걸 내요 세금을.
아니 그걸 그 월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얼른 월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문도 교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나쁜 사람들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분 양심선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한문도 교수가 오늘 라디오에 나왔어요. 네. 뭐라고? 그래서 저 굉장히 귀 기울였죠. 네. 아 이분이 전향을 전향까지는 모르겠지만 전향은 좀- 본인이 이제 절명 이래야 네. 되나? 하여튼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세법 개정안 부동산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냐? 몇 점 주시겠냐? 60점. 10점이나 줘요? 60점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네. 이법 세법 개정의 목적이 없다.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증세를 해서 어디에 쓸 건지 네. 왜 이렇게 이 초고가 주택 비거주택 1주택자에게까지 증세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고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이거 완전히 공감하는 내용인 거죠. 또 하나가 이 대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과세, 공평과세나 정상화가 아니다. 이것의 목적은 매물 출해. 29년까지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결국 좌파 진영에 있던 전문가들도 이 세법 개정안과 이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니 기분 나쁜 건 솔직히 그거예요. 대통령 얼마 전에 집 팔았잖아요. 자기는 팔았지. 비거주 1주택 대책 나올까 봐. 예? 아니 자기는 그렇게 팔아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이익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죽어라 이거잖아요. 아니지. 어? 본인은 이익 못 본 거지. 왜 이익 왜냐면 못 봐? 집값이 훨씬 더 올라갈 거거든. 진짜 올라갈 거야 이제. 아니 근데 그 집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렇죠. 2분의 1씩인데 김혜경 맞아. 여사는 아마 물딱지가 돼요. 그 지분 자체는 그 기간을 그치. 요건을 못 채워서.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득을 못 봤다는 이유가 본인의 정책 때문에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들고 있었다 나중에 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란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거예요.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3억 원대 사서 29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이 뭐 한 2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대책으로 하면 양도세 네. 지금은 25억 정도면 네. 그냥 오래 거주를 했기 때문에 네. 뭐 80%까지 다 공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상한이 10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과거 기준으로 모든 세 혜택을 다 보고 매도를 한 거예요. 아, 난 그게 기분 나빠.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10억까지만 이제 그렇죠. 공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장특공제가 무제한이었는데 이제는 10억 한도로 그걸 정해놨더라고요. 20억 10억 이제. 이게 참. 제가 뭐 이렇게까지 그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상상의 나래를 네. 보면은 보통 회사가 네. 거래가 될 때 그러니까 네. 회사가 M&A라는 걸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요. 뭐냐면 이게 100억짜리 회사예요. 네. 근데 100억짜리 회사를 내가 팔어. 음. 그럼 100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금을 예를 들어서 50%를 내면 5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팔 때 프리미엄을 붙여줘요. 아. 왜냐면 50억 세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50억 세금을 그렇지.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네, 네, 사는 쪽에서 네. 더 얹혀준다고요. 아, 세금을 아, 만회할 아, 수 있게끔. 아. 그러면 200억에 팔든지 150억에 팔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세제 부담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진짜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는 세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세금만큼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그게 전가라고. 그게 정가잖아요. 네. 그게 정가인데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올라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이 아파트들이 팔릴 때, 네. 이 주택이 팔릴 때 네.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금 많은 부자. 현금 많은 부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아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년 됐잖아요. 네. 좀 넘었는데 시작하면서 했던 게 실용 정치하겠다 했잖아. 그러면서 외연을 넓히겠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간극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뭐 부동산 얘기하면 참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강남이나 마용성이 오르는 것보다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노도강이라고 하는 네. 예를 들어서
이 서민들 위주가 일단 중산층들이 보통 이제 맞벌이 가구가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이 보통 6억에서 8억, 10억 사이의 어떤 아파트들이었거든요. 20 몇 평 정도 되는.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다 15억을 채워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한선을 키 맞추기.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한번 오른 가격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테트리스 하고 있는 거지. 아 답답합니다 진짜. 이러면 예를 들어 세금 부담 또는 양도 차익 같은 거 생각해서 미리 네. 집을 내놓아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간다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팔지도 못해요. 맞아요. 전세 껴있는 집을 팔려면 다 서울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 네. 그러면 전세 낀 거 팔 수 있다 하더라도 팔게는 해줬잖아요. 네. 근데 4개월 안에 이 산 사람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안 그러면 못 팔. 그러니까 네. 팔 수가 없어. 팔고 싶어도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간다 쳐. 그러면 나간 사람은 또 어디다 그러니까, 모았냐. 그게 이거. 그 문제예요. 얘기야. 그 얘기야. 대출도 안 이런-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 전문가들이 다 있을 텐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뭐 서영교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실 만한 분들이 몇 달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땐 제일 타격을 받은 사람 물론 이제 국민들이겠지만 네. 특히 서울 시민들이겠지만 민주당 서울의 지역구 갖고 있는 분들은 예.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 무려 37명 아니에요. 예. 한 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생기면 나가겠다고 제일 먼저 손든 박주민 의원 같은 분, 네.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 무슨 말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은 자기 집값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나중에 당선 안 될까 봐 선거가 걱정은 어려워지는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한명도 원내대표는 뭐 잘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 그거는 서울의 저희 집이 전북이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재밌는데 세금 걷어가지고 뭐 할 거냐 했더니 세금 걷어가지고 추석 전 총선 전에 돈 뿌리겠다. 돈 뿌려야죠. 이런 목표가 아닐까.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이거는 사람이 그 세금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따라다니잖아요. 네. 상속세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세금 부담이라는 거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투명하게 과세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의식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거는 누진성 강화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역진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철학 없이 이렇게 막 5년짜리 정부가 세제를 막 바꾼다.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징세하는 그 실행하는 부서인 국세청의 장이 나와가지고 뭐 역진성이 어쩌고 네. 세제에 그래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대해서, 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 구호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제세를 살 얘기 자기가 먼저 해놓고 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국세청이 따라가는 건데 거꾸로.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봤더니 국세청에서 차장하던 공무원인데 네. 비례로 민주당에서 그렇죠. 의원하다가 네. 다시 장으로 복귀를 해서 네. 있고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로 어떻게 갔고 네. 봤더니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고 헌재 재판관도 갈 수 있었고 뭐 네. 이랬네. 이러면 이 정부는 깊이가 진짜 얕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네. 일 안 하겠다고 하지 네.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잡을 수가 없다고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그랬어. 맞아. 부동산 잡는 거. 그런다고 말했더니 그런 줄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 이런 있잖아요.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없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민심을 많이 담을 줄 알았는데 어우. 하여튼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너무 실망감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의회로 넘어올 텐데 좀 심사숙고 해보겠다라는 의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의원들 뜻대로 될까 싶은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의원입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기권하신 분. 예, 세법 개정안이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고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본인만 얘기하고 있어. 서영교 위원장이 서운하다 그랬잖아. 형소법 개정안에 이분 기권하고 이주영 의원이 반대를 종로의 했죠. 곽상원 의원, 곽상원- 이주영 의원은 이제 다른 네, 당이고 곽상원 의원은 반대하니까 네. 두 사람한테 서운하다. 국민들이 서운하다. 진짜 국민들이 서운합니다. 서영교 위원장한테는 진짜. 민주당 서울 의원들은 좀 난리가 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입장 표명을 잘 못하고 있고 네. 6일 날 네. 자체 간담회랑 좀 회의를 하겠대요. 아. 그 얘기는 야, 이게 6일 날.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보면 판단을 알지. 했으니까 처음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장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근데 판단했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 직접 비판을 못 하고 그런 네. 얘기 하겠죠. 네.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 하겠죠. 공급을 늘리려고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걸 다 막고 있잖아요. 그거 오세훈이 늘리면 안 되지. 이재명이 늘려야지. 반장하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던 게 뭐 태릉하고 뭐 여기 몇 뭐 군 얘기는 용산 하더라고요. 네. 예. 얘기하는- 뭐 근데 근데 그거 언제 지어지는 거야? 아직 검토 중인데. 태릉은 뭐 주민 설득은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 그럼 자기는 일사천리 내일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착공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 시그널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이 빠르게 인허가까지 해서 착공하게끔 내 임기 내에 몇 호까지 착공을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혁파하고 내가 오세훈 시장과 만나겠다. 그래서 인허가까지 일사천리로 하겠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집사해야 된다고 조급증을 내지 않아요. 지금은 정상적인 수요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포모가 온 거란 말이에요. 빨리 사야 되겠다. 그렇지. 어떡하지? 이래서 집값이 15억 원 이하 주택이 더 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측 가능하게 그래 대출도 좀 풀어주고 5년 후 10년 후면 서울의 주요 지역에 그래도 공급이 돼. 그리고 청약 시스템도 개편을 해.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돈을 모으면 나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자체가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혹시 주식시장 보면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건 아닐까? 막 뛰어넘으면 막 폭락해 버리니까 가능하죠. 언론 보도도 보니까. 일단은 집값을 띄우고 보자. 근데 이게 네. 이 정부가요. 네. 일단 예를 들어 형소법 개정안 통과된 거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네. 폐지 이거 진짜 큰 건데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그다음에 기타 세제 그다음에 주식시장 관련한 것들 이게 지금 한꺼번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니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요즘 뭐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1년 아닌데. 동안 엄청 좋았었는데 그 네. 자신감으로 가다가 공교롭게도 고비를 여러 개를 동시에 맞은 건지 네. 그 씨앗을 뿌려놨는지 그건 나중에 분석 여하에 따라 달라질 네.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거를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정치적으로야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게 이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오죠. 온단 말이에요. 오죠. 형사적으로도 네. 그런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내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